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가 얼마나 더 강력해진 대북 제재 결의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총회에서는 남북 간 치열한 외교전이 펼쳐질 전망인데요. 문관현 연합뉴스 남북관계 팀장과 함께 한 주간 북한 관련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먼저 한중 육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얘기부터 조금 해보겠습니다. 이 북한 5차 핵실험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자 이런 쪽으로 공감대가 모아졌는데 일단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들이 오간 건가요? 네, 지난 9일 북한이 제5차 핵실험을 감행한 데 대응해서 우리 정부는 물론 국제사회의 발걸음이 매우 빨라지고 있는데요.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이 핵실험을 감행한 것인 만큼 이제는 더 보다 강도 높은 유엔 추가 제재 결의안이 나와야 되는 시점입니다. 이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눈길은 핵심 키를 쥐고 있는 현재 중국에 쏠려 있는 상태인데요.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부터 물밑 작업을 통해서 북한의 핵실험은 언제든지 도발 가능하다는 그런 가능성을 상정하고 그동안에 준비 차원에서 사전 준비 작업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하자마자 우리는 준비했던 안을 미국으로 보내서 바로 제재를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부의 육자회담 수석 대표인 김홍균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지난 22일 목요일 날 베이징을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다의 한반도 사무 특별 대표를 만났는데요. 중국으로부터 이제는 강력한 새로운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는데 동의를 얻어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유엔 안보리에서 추가 제재 결의안이 채택이 되는 과정에서 특히 우리 정부가 유엔에 요구해왔던 안들이 많이 포함될 가능성이 커진 걸로 현재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22705가 가장 강력하다 이런 평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틈 그러니까 루프홀이 있다는 그러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었는데요. 그러한 것은 바로 현재 중국으로부터 북한으로 육로를 통한 운송을 금지하는 부분 그리고 민수용 광물을 수입하는 부분 그리고 원유 수출을 제한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지난 결의안 통과 막바지에 중국 측이 요구를 해서 결국은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들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 이 양국이 앞으로는 북한의 5차 핵실험의 이런 엄중함에 대해서 일단 인식을 같이 했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서로 동의를 하고 이러한 결의안을 채택하는 데서도 굉장히 발걸음을 같이 할 걸로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2270호에 말씀하신 그 구멍들을 채우는 데 있어서 중국이 얼마만큼 동참하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지난 3월에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가 시행이 됐으니까 반년이 넘었는데요. 현재 북한과 중국을 오가는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단둥을 가보면 하루에도 무려 약 트럭이 500대가 북한과 중국을 오가는 것이 현재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네. 위쪽으로 올라가더라도 중국 훈춘에서도 하루에 1000대 이상의 트럭들이 물자를 싣고 북한에서 중국으로 또는 중국에서 북한으로 이렇게 오가는 그런 활발한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지금 대북 제재의 실효성이 어느 정도 뿌리를 내렸는지 또는 효과를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현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지금 중국이 만약에 이 대북 제재 결의안에 참여를 하지 않는다면은 일부에서는 안고 없는 찐빵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2270호가 효과를 발휘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은 바로 중국에 달려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김홍균 본부장이 중국을 직접 먼저 방문을 해서 새로운 결의안을 채택하는 과정에서는 우리의 요구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결국은 빈틈을 메워야 되지 않는가 이래서 사전 조율이 벌써 이루어졌습니다. 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 유엔에서 총회가 열리고 있고 윤병세 장관뿐만이 아니라 각국 외교 장관들이 기조 연설을 하고 있는데요. 리커창 중국 총리가 일단 기조 연설에 참여를 해서 약 19분 동안 연설을 했었는데 북한 문제 관련해서는 약 20초 정도 매우 짧게 발언을 했습니다. 네.
현재 중국이 견지하고 있는 그 한반도에 대한 그 비핵화에 대한 원칙 그리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이제 문제 해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다 이제 언급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그 북한 문제에 관련해서는 비핵화에 전념해야 한다면서도 제재 관련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틀 전에 직접 리커창 총리가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서 이러한 그 유엔 안전보장 이사의 제재 조치에 찬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중국이 이번만큼에는 굉장히 북한에 대해서 강도 높게 제재 조치에 호응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그리고 김홍균 본부장을 만난 우다이 중국 한반도 사무 특별 대표 역시도 비슷한 맥락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는데 정작 중국을 대표한 리커창 총리가 유엔 총회 연설에서는 이러한 북한의 제재 조치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중국과 그리고 미국 간에는 북한을 제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그 기나긴 줄다리기가 이제는 시작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과연 이제 중국이 마지막 그 북한의 숨통을 조일 수 있도록 이러한 대북 제재 결의안에 마지막 카드를 이제는 동의를 한다면은 이런 그 제재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그 유엔 외교를 통해서 중국이 얼마만큼 이러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을 할지가 사실은 큰 관건으로 떠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일단 이런 가운데 이 북핵 육자회담 같은 경우는요, 벌써 8년째 무용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북핵 육자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그 육자회담 당사국들의 이제 반응을 정리를 해보면 방금 전에 우리가 이제 기자 리포트에서도 보았다시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육자회담의 재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그런 해법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육자회담의 이런 유용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을 방금 전에 확인을 했었고요. 중국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적으로 한반도 원칙에 있어서는 비핵화라는 부분 그리고 한반도 평화 안정이 현상 유지가 돼야 한다는 부분과 모든 문제만큼은 대화 협상으로 풀어야 한다는 이런 기조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육자회담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중국이 굉장히 의장국으로서 강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한국과 미국, 일본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먼저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놓고 회담 테이블에 빨리 나와야 된다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국제사회는 한 목소리로 이 육자회담의 유용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정작 그 중요한 것은 육자회담의 이 재개 여부에 키를 쥐고 있는 것은 이 회담 테이블을 박차고 나간 북한에 달려있다는 것이 현재 외교적인 딜레마입니다. 북한이 최근 육자회담에 관련돼서 입장을 내놓은 것은 지난 6월이었는데요. 당시 그 베이징에서 우리가 이제 미니 육자회담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그 산하에 있는 국제분쟁 및 협력연구소 그리고 중국 외교부 산하에 있는 국책연구기관인 중국국제문제연구원이 합동으로 학술 세미나를 했었는데요. 네. 여기는 각국의 육자회담 수석 대표뿐만이 아니라 차석 대표까지 참여를 해서 이 육자회담에 첨예한 입장을 서로가 이제 내놓아서 관심을 끌었는데 정작 이 자리에 참석했던 것은 북한에서 최선희 외무성 부국장인데 정작 육자회담은 이미 죽어 있다 이런 또 반응을 내놨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현재 북한의 입장은 이미 헌법에까지 핵과 경제 건설의 병진 노선을 이제 포함을 시켰고 노동당 7차 대회를 통해서도 이러한 핵에 대한 원칙을 분명히 내세웠기 때문에 이러한 비핵화를 하기 위한 육자회담 테이블에 북한이 나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머나먼 장벽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북한을 가장 설득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 가장 큰 지렛대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러한 북한이 회담에 나오기 위해서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요구를 듣기 위해서는 정작 외교적인 방법이 또는 소진이 됐다면은 국제사회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제재 조치, 이런 물리적 조치까지도 동원을 해서라도 북한이 회담 필요성을 느끼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기 때문에 네. 당장은 육자회담이 재개된다고는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결국은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감하는 만큼 북한에 대한 설득 작업 또는 압박 이런 작업은 계속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유엔 총회에서는 남북이 치열한 외교전을 펼칠 전망인데요. 먼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유엔 기조연설부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It is crystal clear that North Korea, as a serial offender, has manifestly failed to uphold its pledge to abide by the obligations in the UN Charter, particularly to accept and carry out the decisions of the Security Council. Therefore, I believe it's high time
to seriously reconsider whether North Korea is qualified as a peace-loving UN member. 네, 유엔 회원국으로서 자격이 있는지를 재고해야 한다. 발언 수위가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매우 강도 높은 이제 발언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올해 유엔 총회 같은 경우에는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한 지 25년이 되는 어떻게 보면은 좀 경축해야 될 그런 자리에 네네. 정작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현재 그 상습 범법자인 북한이 유엔 헌장의 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이 현재 그 서약이나 또는 유엔 안보리 결정을 수락하고 이행한다는 서약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회원 자격을 이제는 문제 삼고 나와서는 이런 장면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우리로서는 지금 현재 안타까운 게 현실인데 정작 윤병세 장관의 지적이 맞는 것은 그 현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북한이 현재 불모지다 이렇게 또 표현을 했는데 유엔에 가입하고 25년이 지난 북한이 정작 이러한 국제적인 사회로부터 불모지란 평가를 받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핵과 미사일 도발을 통해서 국제사회에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 윤병세 장관의 어떤 연설의 어떤 요지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세기에 들어서 북한이 유일하게 핵실험을 한 나라이고 그리고 핵확산 금지 조약 NPT를 체제 안에서 핵 개발을 한 이후에 이제 탈퇴를 또 선언한 나라이고 아울러서 헌법에다 핵 보유국이라는 꼭 명시를 한 나라가 바로 북한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나라가 유엔 회원국으로서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외교부 장관으로서는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조금 전 윤 장관의 언급에서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을 언급한 점이 눈에 띄는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회원국에서 제명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현재 유엔에는 193개국의 회원 국가가 있는데요. 그동안 유엔 역사에 있어서 자격을 박탈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병세 장관의 발언을 가지고 이제 현재 유엔의 헌장을 좀 살펴보니까 유엔은 결국 이제 회원국들에 대해서는 자격 정지 또는 이제 제명 조치는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문제 행위를 이제 반복할 경우에는 그 유엔 안보리에서 예방 또는 강제 조치의 대상이 된 회원국에 대해서 권리나 특권을 이제 제한할 수 있는 이런 자격 정지 부분이 있고요. 아울러서 이러한 문제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제 위반이 될 경우에는 그 회원국을 제명할 수도 있는 것은 유엔 헌장에 이제 분명히 명시가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제 유엔에서 이런 그 문제 나라를 제명하려고 하면은 결국 이제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총회에다가 결국 이제 공거를 거쳐서 이제 상정을 합니다. 그래서 회원국이 투표한 회원국이 3분의 2가 찬성을 하면은 결국 이제 제명이 되는데요. 현재까지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제명된 나라가 없기 때문에 네. 윤병세 장관의 발언은 결국은 하나의 북한에 대해서 어떤 경종을 울리기 위한 차원에서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러한 입장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회적으로 당장 북한의 어떤 그 유엔 회원국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당위적이고 도의적이라고 분명히 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하지만 북한이 만약에 이러한 국제사회에 어떤 같이 동참할 수 없는 그러한 질서를 따를 수가 없다면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문제 제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윤병세 장관의 지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제명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데 이런 가운데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에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이 역시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를 건드린다면 우리도 맞받아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우리 당과 인민의 초강경 우지 과시입니다. 우리의 존엄과 생존권을 보유하고 진정한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국가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 조치는 계속될 것입니다. 네, 기존의 핵 개발은 자위적 조치라는 입장을 되풀이했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거론하면서 위협을 하기도 했는데 어떤 도발을 예고한 발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5월에 이제 노동당 대회 이후에 이제 외무상으로 이제 그 임명이 된 리용호가 사실은 이제 국제 외교 무대에는 지금 대비 무대인데요. 이런 대비 무대에서 하는 발언치고는 너무 강도가 높고 위협적이고 도전적인 그런 발언들을 내놓고 있는데 현재 중요한 것은 김정은의 그 마이웨이식 핵 폭주를 이제는 계속해 나가겠다는 그런 입장을
이용호 외무상의 입을 통해서 북한이 국제사회에 던지는 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국제사회가 어떤 강도 높은 이제 제재 조치를 취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용호 외무상의 발언으로 미뤄봤을 때는 방금 전에도 우리가 들었다시피 국가 핵무력의 질적, 양적 강화 조치는 이제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북한의 핵 도발은 끊임없이 이어질 걸로 현재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현재까지는 5번의 이제 핵실험을 했는데 제6차, 7차 핵실험도 언제든지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현재 그 북한의 풍계리에 있는 핵실험장에는 지난 그 5차 핵실험을 했던 2번 갱도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3번 갱도의 입구에도 현재 대형 위장막이 설치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역시 결국은 6차 핵실험을 위한 준비 작업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리용호 외무상이 방금 전에 또 역시 전략 폭격기인 B-1B 랜서 2대가 이 군사분계상에서 당시에 근접 비행을 했던 것에 대해서 또 문제를 삼았었는데요. 미국이 그 대가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톡톡하게 치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러한 그 외무상의 발언들을 종합을 해볼 때는 북한이 언제든지 핵과 미사일 그리고 국지전 도발과 사이버 도발 등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도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어놓은 걸로 우리는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요. 네. 리용호 외무상의 이러한 발언들은 미국을 향해서 결국은 각을 세우면서도 최근에 북한과 그동안에 동맹을 맺었던 나라들이 이탈 현상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좀 결속을 강화하는 차원에서도 이러한 미국의 이런 강도 높은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 북한에서 발생한 홍수 문제도 한편 볼 텐데요. 이 북한이 매체들을 동원해서 50년 전, 그러니까 1959년에 남한에서 홍수가 피해났을 때 우리가 도와줬다 이 사실을 적극 알리고 있는데 이 말은 결국 우리 정부에게 도와달라 이 말 아닙니까? 네, 북한은 그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사상 최악의 수해를 입었기 때문에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서운한 감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말을 못하고 있고 우회적으로 애둘러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게 1959년에 당시에 이제 태풍 사라가 전국을 강타했는데요. 우리나라에 네. 800명 이상이 숨지고 그리고 2,000명 이상이 실종이 됐었습니다. 우리로서는 굉장히 견디기 힘든 그러한 피해를 물적 또는 인적 피해를 입었었는데 네. 당시 북한에서는 결의를 통해서 우리를 돕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우리 정부에 알려왔는데요. 우리 정부에서는 그 하루 만에 이러한 그 북한의 제의를 거절을 했었는데 이러한 부분은 모두 생략하고 북한이 우리에게는 50년 전에 남한이 피해를 입었을 때는 북한이 도와줬는데 왜 지금 현재 함경북도에서 수백 명이 사망하고 사상 최악의 피해를 입었는데 남한 정부가 나서서 도와주지 않고 있냐는 데 대해서 서운한 감정을 나타내고 있는 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그 북한의 조선 적십자의 중앙위원회 대변인 담화가 22일 날 밤에 있었는데요. 역시 그 담화를 천천히 읽어보면은 큰 물 피해와 같은 그 재앙이 발생하면은 그 피해자를 위로를 하고 또 재난 지역에 대해서는 도와주는 것이 인륜 도덕이고 보편적인 관리였다. 또 이렇게 언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본인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이 재앙에 대해서 도와주는 것이 인륜 도덕적인 부분인데 남한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고 외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회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물적 지원을 해봤자 결국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한 과학자들에게 또는 이제 군부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가고 그 모든 공이 김정은에게 가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현재 같은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한 수혜 지원에 대해서 선뜻 나설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강경한 입장입니다. 네, 아무래도 현재로서는 지원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문관현 연합뉴스 남북관계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